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능참봉 우리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특히 왜 날 쳐다봐? 내가 있을 거로 생각한 거잖아 지금. 네. 있어요. 요즘 세수를 할 때 말고 세수를 할 때는 좀 괜찮아요. 아직까지. 저에 대한 저의 인내심이 아직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날이 좀 덥잖아요. 네.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거울을 떼고 싶다. 체중 때문에? 너무 비대해지고 있어. 갈수록 그게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디 쉐입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한숨이 나오고. 네, 헤이브로를 쓰면 난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렇잖아. 헤이브로가 살을 빼주진 않아요. 아, 그럴 줄 알았지. 나는. 바르면 빠질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더만. 그리고 옷장에 이제 반팔 티셔츠 뭐 이런 걸 이제 꺼내놨는데 아직 그걸 입을 날씨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좀 스트레스가 오는. 좀 안색 안 좋아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가끔 있거든요. 좀 살 빠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몸무게가 똑같거든요. 그래요. 찌지도 빠지지도 않고 그냥 쭉 비슷한 것 그대로예요. 네. 어느 날은 좀 살이 많이 빠지고 힘든 거 피곤해 보여 그러는데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 그래. 오늘 진짜 좋은데. 요즘에 제가 집중적으로 그 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제가 심하게 아픈 다음에 네. 지금은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얼굴이 흑빛이다. 네. 그렇구나. 뭐 왜 이러냐. 근데 뭘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많이 회복했는데 계속 그 말이 반복되니까. 그렇구나. 네. 어쨌든 다들 그래도 마른 몸매와 그래도 원래는 괜찮은 얼굴이었는데 낯빛이 흑빛이다 뭐 이런 반응이잖아. 나는 계속 듣는 게 몇 년째. 야, 운동 열심히 하나 보다. 팔이 터질 것 같다는 거잖아. 이게 칭찬인데 때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했거든. 분명히 근육량이 증가한 것이 아닌데. 그렇지. 네. 네, 몸 좋아졌다 이러고. 이럴 때 참 당혹스럽죠. 아무튼 뭐 각자 다들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씩 있을 텐데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네. 스트레스가 조금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특히 외모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3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네요. 읽어볼게요. 시민사회단체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진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 걸 감사하다며 사진이 잘 나왔다고 눈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다가 다른 내용을 질문하시다가도 다시 사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력서에 사진을 제외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면접관 2명을 대상으로 혼자 면접 보는 30분 동안 10분 이상 외모 이야기를 하며 왜 살이 찌셨어요? 성격이 혹시 자기 파괴적인 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까지를 들을 정도로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이 아닌 사진을 서류에 쓴 제 잘못도 있죠.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 중에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약만 잘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면접관 앞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봐주실 줄 알았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그 점이 중요하니 최대한 자세하게 써달라고 했으니까요. 막상 면접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은 딱 한 번, 단순 질의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회사도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이 성찰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이럴 줄이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면접관한테 갑질당한 거 맞나요? 아니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을까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기분 풀릴 만한 영화 빠따랑 오빠들 경험 같이 이야기해주세요. 네. 야, 이거는 심한데요? 비상식적이네. 정말. 이게 시민사회단체 뭐 성찰하는 깨어있는 시민 성찰하는 사회를 만든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한 애들이네. 요즘은요 일반 기업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면접했다가 난리나지. 그 질문 받은 사람이 불쾌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잖아요. 그 질문하신 분은 100% 징계입니다. 그럼 네. 난리 납니다 이거. 여기 아마 뭐 단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약간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인터뷰네요.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일단은 속이상하시고 억울한 거 맞고요. 네. 네. 당연한 질문 아니니까 그럼요. 이건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라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일단 없으실 것 같고. 네. 얘네가 이상한 겁니다. 네. 네, 100%. 잘못하신 게 없어요. 욕 먹어도 싼 데입니다. 여기는. 최소한 그 단체를 싸잡아서 욕하기 좀 그렇다 치면 이 질문을 했던 면접관은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럼 사람입니다. 이게 인신공격을 한 건데 그거 네. 지금. 정말. 이런 비스무리한 경험이 있나요? 어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완전 옛날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완전 옛날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 직장을 구할 때 그때 클래식 전문으로 하는 공연기획사 대표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 대표셨는데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둘 다 서로 태도가 공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너 따위가 여기 왜 왔냐라는 표정으로 질문을 너무 막 던지는 거예요. 거의 2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할 줄 아는데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얼굴 막 만지는 이런 거 있잖아. 만지면서 뭐 이런 일 해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막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한 15분 20분 정도 인터뷰한 것 같아요. 보고 나와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네. 내가 이 회사를 반드시 밟아버리겠다고 정말 복수의 칼을 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밟았습니까? 밟기도 전에 그 대표가 1년 뒤에 사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나름 클래식 쪽에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이름을 까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어. 그 전날 이 김찬범 같은 사람 만났을 거야. 차인 거지.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네.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그치. 그 분노에 그래. 당한 갑자기 거예요. 숙연해지네요. 딱 봤더니 관상이 걔랑 비슷한 그렇지. 거야. 저놈은 그럴 놈이다. 네. 이랬던 거 아닐까. 뭐야 왜 갑자기 반성하는 얼굴이 됐어.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비슷한 경험은 사실 없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당하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거는 두고두고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날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명백하게 얘네 잘못한 거잖아. 당당하게 화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럼요. 이거는 문제를 삼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걸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그 문제 삼은 것 때문에 뭐 다른 곳에를 못 가거나 이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다른 데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문제 삼으십시오. 그래. 그렇죠.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면접 상황이란 것을 정확하게 녹화를 해놓거나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되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지. 그 약간 피해의식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질문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좀 서운하지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다른 곳에 들어가서 입사를 하신 뒤에 네. 그 질문을 했던 면접관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발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한번 공론화를 하는 것도 엿을 먹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 네, 뭐 드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을 한 경우가 상식적이냐 아니냐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네. 일단 이분이 마음고생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그렇죠. 낫지 않나. 명확하게 써주신 게 기분 풀릴 만한 영화 봤다라고 하셨는데 제목 때문인지 몰라도 킬빌이 떠오르네. 야, 킬빌 어마어마하죠. 썰어버리잖아. 네. 유혈이 낭자한. 네. 아유, 뭐 칼 하나 들고 막 앞으로 쓸고 뒤로 쓸고 옆으로 쓸고 찌르고 막. 그렇지. 거기 나오는 정장 입은 남자가 다 면접관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풀리시지 않을까. 거의 사람을 깍둑 썰기로 만들어요. 그렇죠. 어슷썰기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두뇌 날리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하죠. 그 약간 총각김치 꼭다리 날리는 거 같은. 약간. 네. 피가 킬빌? 그냥 쫙 뿜어지는데, 야, 네. 굉장하죠.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저렇게 막 유혈이 낭자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킬빌 좀 힘들게 봤던 이제 느낌이 있는데 저처럼 음. 그런 취향이시면 보기 힘들 수 있지. 킬빌이 보기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킬빌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니까 뭐가 있지? 연문을 추천해드립니다. 견자단의 그렇지. 연문. 1분에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나. 그렇지. 我要挑战四个，
그 맞는 소리가 네. 의외로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되게 그 찰지죠. 타격감이 네. 타격감과 그 사운드가 그렇지. 네.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일본 장교하고 싸울 때, 네. 그 이제 두두두두두두 하는 그 소리 있어요. 그쵸 그쵸. 듣고 가실까요 한번? 네. 요. 다진 마늘 만드는 소리. 요게 다진 고기. 보통 이제 직접 사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네. 만져진 사운드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인위적이기는 한데 요게 나름 쾌감이 있어요. 쾌감 있지. 네. 깍둑 썰기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다진 고기를 볼 것이냐에 따라 영화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네. 둘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연문 보시고 네. 킬빌로 보시고. 마무리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유혈이 낭자한 거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연문 정도로. 네. 네. 이분 이러다가 갑자기 영춘권 배우겠다고 그러시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네. 이런 회사는 하여튼 욕먹어 쌉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가실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린 영화 보시고 하여튼 조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요. 2부에서 프린스 심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브로, 샤워할 때마다 샴푸, 폼 클렌징, 바디워시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올인원 비누를 준비했어. 트러블, 두피, 냄새 제거? 걱정하지 마. 압도적 천연 원료에 명품 향기까지 더했으니까. 기억해, 남자는 비누야.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대용량과 착한 가격은 덤이야. 헤이브로. 네,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분이죠. 프린스 심, 우리 심용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린스 심. 네, 왕자하고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지난번 경복궁 에피소드 이후로 굳혀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복궁 괜히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그거 갖고 난리예요 지금. 궁궐이 너무 익숙하다. 난 왠지 여기 살았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무의식까지 나오면서. 예. 그건 끝났습니다. 당신이 하신 얘기잖아요. 아니 저는 궁이 너무 어색하다고 저는. 능이 익숙하고. 난 능이 너무 좋다고.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자존감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절대로 그런 티를 안 내고 사는 주변 사람들만 아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컨셉 만들어주면 이제 진짜 성격 나오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마음껏 하라고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네. 네, 심용환이고요. 단박영국사의 저자, 역사 작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8일 날 헌법 강연이 있는데요. 개헌이 잘 안 돼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차근차근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헌법의 상상력 내셨던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0명? 뭐 아직까지는. 일단 모집 인원은 네. 마포 평생학습관에서 5월 18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많이들 신청해가지고 구조가 여유로워서 네. 뭐 빼곡히 채우면 한 300명까지. 아니 300명 들어가는데 50명만 채우는 건 뭐예요? 출판사의 자신 없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같네요. 다음 단과는 30명짜리로 하자. 아 근데 사실은 어쨌든 국정 교과서 때문에 제가 좀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한 2년 반, 3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돼가면서 진짜 고단해요. 진짜 이렇게 좋은 이슈로 나왔다기보다는 힘든 이슈로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왔는데 진짜 좀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렇게 계속 이걸 넘고 하는데 헌법이라는 주제도 이번에 좀 멋지게 짠 되면 함께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런 가치가 있고 이렇게 즐거운 강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또 힘을 같이 모으기 위한 강연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때 옛날에도 강연할 때 제목이 헌법을 상상하라. 헌법으로 상상하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 갖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는 아젠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롭게 만들어갈 설계도도 헌법이고 헌법에 투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못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남북관계 좋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꼭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그거는 제 자신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정립된다는 얘기는 다음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왜냐면 나도 뭔가 내 입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나 확실한 건 어찌됐건 헌법에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권리 보장이나 안전 보장의 명문화는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출판사가 배려해서 진짜 출판사가 책 낸 지 2년 만에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절대 안 해주는데 갑자기 해줘서 너무 기쁜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덕을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학교에 출강도 하게 되고 뭐 너무 이제 야 너 반짝일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정말 칭찬 많이 받았는데 제가 누린 명예에 비해서 책 판매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명예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조금 한 80%밖에 못 채워진. 그래서 제가 항상 출판사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편집장님의 그 슬픈 눈을 보고 있으면 저분을 어떻게 도와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겠네요. 사실 편집부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무슨 10만 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지. 네, 근데 어찌됐건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참 의지를 갖고 지원해줘서 함께 와서 좀 새로운 어떤 헌법 상상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요 돌발 질문인데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무드를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헌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돼야 되나요? 짧게 그냥 뭐 아니요 간단히 그거는 생각나는 거라도. 지금은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일단 내부적으로 하면 되고 예를 들면 프랑스가 EU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EU가 만들어진 다음에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국제관계를 대응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개헌을 26번 했어요. 그래서 북한 얘기는 일단은 제일 좋은 모델은 현실이 너무 세져서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바꾸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내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풀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로 가고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로 가면서 어느 시점에 접점이 오면 그때 바꿔도 문제 없고 현행 헌법 자체가 북한과의 충돌되는 상황은 없으니까 문제될 것 뭐 일단 같고. 가장 큰 거는 영토가 우리나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뭐 가장 크게는 그거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건데 언제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이득 앞에서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득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 한일협정 맺을 때도 일본한테 이렇게 배상금 명목으로 받아왔던 돈도 사실은 국제법적 조항은 우리나라 대상 조항이 아니었거든요.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어떤 부가 특별 조항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남한이 갖고 있는 한반도 영토 개념하고 또 북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영토 개념이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면 충돌이 되겠지만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91년에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하면서 그걸 합의를 해서 세계에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투코리아지만 또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니까 그걸 뭐 굳이 그거 바꾸면 또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뭐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참에 그냥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고 빨리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근데 사실 그만큼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차근차근 내용을 준비를 좀 하고 네.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낸 다음에 하자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반대할까? 전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대의적인 명분은 그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이렇게 빨리 후루룩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는데 그러면 다음 총선 정도 돼가지고 충분히 합의도 하고 그럼 마음대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어. 다 했잖아. 뭘 더 해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궁극적으로 좀 역사 공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역전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상황을 다 이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갈등이 너무 힘들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고 나니까 미국 대통령도 막 좋아하면서 막 노벨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뭐 심지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만이 아니라 그 일본의 아베 쪽까지 함께 이제 무너뜨리는 효과까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역사라는 건 참 이런 반전의 매력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신용화를 기억해달라. 뭐 이런. 두 가지죠. 역사 공부는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겠네요. 김프로쇼 듣고 역공 듣고 일단 단박에 한국 사시리즈 보고 네, 그렇게 3단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고위 관료였으면 바로 그냥 저 지방가 보내줄 텐데. 고위 관료가 아니어서 이거 진짜. 자, 그래서 헌법 강연 있는 거 많이들 관심 가져가지고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주도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인데 제주도 무슨 얘기합니까? 제주도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효리?
아는 사이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요. 아니 나한테 뭐 여기저기 가는 거 얘기하려며. 김프로의 음모가 있습니다. 김프로랑 김 선생이 저를 이용해서 김프로쇼 가족들 다 끌고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꿈. 우리가 함께 세계를 유랑하는 어떤 그런 신문화를 창조하고 싶다. 꿈이기 때문에 저를 압박하거든요. 뭘 그래놓고 갑자기 나한테 왜 제주도를 합니까? 야 하기 원해놓고 야. MC의 특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척.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와 이런 황당한. 사실은 제가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은데 왜 아프게 됐냐가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4.3 강연을 했어요. 그전에도 4.3 강연 많이 했는데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3 강연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일어난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공교롭게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마 방송 나오고 한 주 정도 지나면 나오겠지만 어쩌다 어른에서 오늘 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랑스러운 프로그램 그 TVN은 어쩌다 어른에 세 번째 나가는데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4.3 고문, 학살, 르완다 사태, 크로아티아 사태, 그러니까 보스니아 내전 총망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끔찍한 얘기들은 다 나오네요. 이 4.3 때문에 몸이 아픈 상태여서 죄송하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녹화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가다가 좀 쉬는 타임도 있고 재미있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심각한 분위기로 3시간 반을 떠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겪고 와서 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픈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보면 정말 슬픈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그 가수가 울진 않는다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잘 부르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슬퍼져 버리면 노래는 망칠 수 있는 건데 저는 잘 울진 않거든요. 이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역사 강연을 하거나 비극적 얘기를 할 때 우는 건 그거는 소비가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때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값싼 약간 그런, 오히려 이걸 내가 참고 뭔가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지 이 마인드인데, 문제 뭐냐면 이번에 해보니까 속병이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자료를 다 보고 근데 제가 앞으로 갖고 있는 좀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동아시아 홀로코스트 전체를 좀 재규명하고 싶은 장기 계획도 있는데, 야 이런 거 한두 번 해놓고 이렇게 아프면 그거는 손도 못 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김프로가 나한테 여행 얘기 자꾸 하고 해서 그래 이왕 나온 김에 제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제주도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맑은데 시작 너무 조공비행이네요. 제주도 가고 싶다. 전 제주도 많이 가요. 강연 요청은 무조건 가요. 부럽다. 수행 비서 필요 없으세요? 능치 한번 내가 고려해 볼게요. 기다려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제주도 이야기는 어떤 걸로 오늘 일단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가시면 저는 이제 컨셉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쓸신자, 포스트 유시민 막 지르기 시작해서 큰일 났어요. 포스트 유용운전, 포스트 유시민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알면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제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동안 얘기들은 많이 한 거 안 하고요. 그냥 오늘은 사실은 해녀나 제주 여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간단한 얘기하면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도라르방이죠. 도라르방. 도라르방의 모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실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름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우성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승 아시죠? 장승. 그러니까 무태는 육지에는 이렇게 마을마다 뭐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장수, 벅수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똑같은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뭐 돌하르방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다른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름도 우성목, 무성목, 도령감, 수문장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부르던 애칭이 돌하르방이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정해지게 된 거고, 제주도를 상징하는 어떤 디자인이 되면서 디자인도 너무 좀 규격화가 된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 우석목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한자로 굳이 얘기를 하면 우석의 목을 합성하는, 그러니까 석상의 형태를 띤 어떤 그런 형상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그것도 그냥 어른들이 제일 많이 부르던 말이고 별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장군상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제가 또 그 도깨비 출연자 아닙니까? 도깨비에서 혹시 도깨비로 출연하신 건 아니죠? 그쵸. 도깨비 안내자. 근데 뭐냐면 민속 문화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만 딱 아는 거지 정확하게 기원,
목적, 내용 이건 불가능해요. 어떤 책을 찾아봐도 그건 불가능한. 네. 대강 뭐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냥 볼 때 그냥 참고로 가시다 보시면 야 이게 도라르방이 아니래 라든지 편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도라르방하고 장승하고 똑같다는 거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게 전 되게 이상했었어요. 약간 동네를 다르다고.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월 쪽 이렇게 가다 보시면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나옵니다. 항몽 유적지. 항몽 유적지. 네. 제 몸이 안 좋아서 항몽. 그러니까 몽골에 대항한다. 네.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삼별초 아시죠? 네. 몽골의 침략 속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무신 정권이 무너질 적에 이제 배중손 일파가 동의하지 않고 버티다 군대를 끌고 진도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갔었죠. 진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팽목항 세월호 떠오르죠. 그때 교육청 일대나 교육계 일대에서 돌던 말이 뭔지 알아요? 올해 시험에는 진도 안 나온다. 삼별초 얘기 안 나온다. 세월호 사건이 워낙 막 연상되니까 안 나온다. 그 막 돌고 그랬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도 많이 다루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게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이슈가 터지면 오히려 그걸 갖고 학생들과 소통할 때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나오면 아 저건 정치적이야 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덮는 문화 되게 광범위하게 퍼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학원계에서도 올해는 이거 공부하지 말라. 입시 트렌드상 딱품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씁쓸하네요. 씁쓸한 거죠. 네. 진짜.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죽고 김통정이 약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제주도로 도망왔다가 여기서 이제 여몽연합군, 그러니까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과 몽골군이 같이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이게 되게 멋있는 항쟁으로 배우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삼별초는 그냥 최씨 무신 정권을 위해서 봉사했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고려 전토가 막 짓밟힐 때 삼별초는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병이군 사병. 사병이에요. 네. 그 중에 몇몇 장군이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하면서 대들 적에 최후, 그러니까 최씨 무신집권의 수장이었던 최후가 그 사람 직결 처형시키고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몽골 항쟁기 근 30년 동안 강화도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집단이 옛날에 이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미화인데 구국에 투쟁을 했던 집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버티다 못 버텨서 무신 정권 무너지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저항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삼별초의 항쟁을 구국의 항쟁, 외세와 싸웠던 항쟁 이렇게 보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놓은 신화 중에 하나예요. 야, 사병을 몇만을 데리고 있었군요. 최씨 집안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놓고 전쟁이 딱 나니까 최후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는 강화도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냐? 뭐 한자로 내리긴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섬으로 들어가십시오. 알아서 피하라 이런 거냐 한마디. 왜냐면 몽골족이 기병 위주니까 우리나라 산세가 세고 물의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대안이라고 내놓고 자기는 군대 끌고 도망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몽골과의 30년 항쟁을 보면 학교에서 배울 때 되게 신기한 게 희한하게 어떤 몽골군과 고려군의 싸움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무신 정권이 백성을 안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항쟁 혹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용인 같은 데서 처인성에서 김윤우 같은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조직돼서 싸우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못난 역사, 가슴 아픈 역사라고 좀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와 전통이 깊네요. 리더들의 그런 못난 짓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면서 그냥 뻔하게 여기는 우리가 외세와 싸워서 훌륭하게 싸웠던 공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애가 좀 컸으면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그걸 미화시켰던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나쁜 문화가 있던 거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 당시 이렇게 못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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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낫다 그래도 떠나서 사실이잖아요, 그게. 팩트. 이게 네, 팩트예요. 그러니까요. 팩트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주도 하면 말이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 사삼하러 강연할 때 갔었는데 말 박물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진짜 박물관이 많더라. 말박물관이 가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가봤는데 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났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화가 났다 이건 좀 속상했던 게 아니 제주도에 왜 말이 유명했는지에 대한 기원이 없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렇게 말을 왜 많이 생산하게 된지 아세요? 그때 삼별초 때 몽골군이 싹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치려는 약간 말 기르는 병참기지 비스름하게 되고. 뭐. 일단은 일본을 치려는 건 하포, 그러니까 오늘날 창원 쪽, 그 마산 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쨌든 식민지로 만든 거잖아요. 부마국이긴 하더라도 그러면서 몽골이 그러니까 원나라죠. 중국의 원나라가 운영하는 국영 14개 목장 중에 하나가 돼요. 제주도가. 그래서 해마다 3만 필씩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진 거고. 근데 이제 공민왕이 나와서 막 반원 자주 정책 펼쳤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에 반대했던 데가 제주도예요. 아 진짜요? 네, 말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있었던 모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이제 당연히 친원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끝까지 소위 말하는 국민왕의 개혁 정책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오냐? 최영희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아, 최영 장군. 그분이 오셔서 이것들이 정신이 나간다면서 밀고 들어 다 뽀개게 정리. 예, 정리될 때 어디로 도망가냐?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이 범섬인가로 도망가는데 범섬이 어디냐면 저기 서귀포에 가면 외돌개 아세요? 외돌개? 외돌개. 가면 잠깐 들렀다 가는데 이뻐요. 그 해안가에 이렇게 그냥 바위가 일자로 쭉 서 있는데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오면 되는 예쁜 데인데 그 뒤에 있는 섬이 범섬이에요. 글로 도망갔어요. 아, 이 둘 중에 한 명 알아야지 이게 이게 예상과 다르게 가잖아. 그래서 자, 가볼게 범섬. 네. 아니 범섬까지 가기 힘들고 외돌개. 그냥 서귀포 일대 쇠속각 이런 데 지나다 보면 외돌개라고 조금 덜 알려졌는데 그냥 이렇게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오면 참 예쁜 전경 보는데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검색해보면 사진이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뿔뚝 솟아있네요. 예. 근데 저는 여기를 왜 기억하냐면 그날 가다가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거기 가지 말자고 하는데 제가 잠깐 가자고 갔다가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렌트카로 주차를 하는데 나무 가지가 주차장 바깥쪽에 나온 거를 모르고 들어가다가 차 유리창하고 나무 가지가 그대로 부닥쳐서 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만 원 물어줬었던. 아 진짜. 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나무 기둥인데 네. 근데 구조를 보면 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는 기묘한 구조 속에서 그냥 아주 천천히 5km로 백하고 있는데 이 와자작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대피해를 봤었던.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 이상 역사랑은 별 관계없는. 네. 그래서 그 항파들이 항목 유적지를 우리가 조금은 느낄 게 있고 이왕 나온 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삼별초가 어디로 도망갔냐? 오키나와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키나와 문화 발전에 우리가 또 큰 영향을 줬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창피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런 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떤 이런 유사 역사 그냥 이면 좋은데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황소 있죠. 우리가 지금 먹는 한우. 한우가 조선시대 때 세조 때 오키나와 물소를 데리고 들어와서 교접시켜서 만든 게 현재 한우의 그 원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한우도 오키나와 물소가 되게 크고 등치가 좋거든요. 그거랑 교접시키면서 계속 개량시킨 것들이 이미 조선시대 때 그랬거든요. 조선 전기 때.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는 거고 또 오키나와의 문화 발전의 시기라는 걸 보면 한 10세기 이후부터 발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려나 일본의 문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 갖다 그냥 다 빼놓고 그들이 가서 오키나와에 마치 지금 무슨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 무슨 이렇게 무슨 원시인들이 갑자기 뭐 같은 이런 좀 거는 저는 정말 그런 태도 자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 자체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걸 이제 욕 먹죠. 너는 씨. 욕을 먹어도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부터 나오고 막.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숙연해지네요. 신화 얘기로 이제 여성 얘기로 가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남북관계 얘기를 했다라면 어쨌건 우리나라 내부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예멘의 사례를 보듯이 남한의 내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통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얘기인데 제주도 쪽이 여성 얘기가 재밌어요. 이쪽이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섬이고 해녀들이 존재해서 해녀들의 소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태서 볼 수 없는 꽤 나름대로의 슬프지만 여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신화부터 얘기해 줄게요. 네. 신화도 주인공이 여자예요. 아 그렇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당군 신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네. 물론 웅녀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환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거는 여성 신화가 내려온다고만 알고 있어요. 뭐야 뭐 얘기를 것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설만대 할망 이게 네. 제일 유명한 얘기죠. 그치, 그래서 그치. 한강 경기도의 토사를 한 줌에 손에 쥐고 가서 바다에 쫙 뿌리니까 제주도가 만들어졌다 하고 이제 한라산 꼭대기의 백록담은 그 물로 머리를 그 할망이 감았다라는 일화로도 되게 유명하고 물장오리 오름에 가서 지팡이로 이 산 옆구리를 두들겼더니 호수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쑥 들어가서 현재까지 거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할망의 크기가 제주도만하다. 뭐 이런. 그 할망 참 엄청나시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여기도 할망이라는 주인공이 나왔다는 것도 재밌고 이게 그 채취되어 있는 어떤 그 무녀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구전 기록들을 보면 아름다운 자매신 그래서 뭐 아황, 여영 뭐 이런 여자 신들이 태어나서 뭐
언니가 말하기를 남자는 혼자 차지해야 하는 법. 이제 따로 남군 찾아 나서기로 하자. 이러면서 둘이 헤어진 다음에 자매 신이 여신방 그러니까 여자 무녀한테 들어가요. 무녀가 들어와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날 이제 한라산 신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이러면서 사랑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어떤 네. 맥락을 찾아서 얘기하기 힘든데 여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신화로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좀 어떤 한반도의 문화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들이 그러네요. 있다. 예.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중심 캐릭터가 된다는 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그렇게 해녀를 하게 되는 거는 남자들이 어떤 변고로 인해서 많이 죽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해야 되니까 경제 생활을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했구나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신화가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렇죠. 그랬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섬의 특징이죠. 남자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남자들이 보통 어업을 하니까 네. 많이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여초 현상이 심하게 되고 바다를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냥 구조적으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한 화두잖아요. 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의 사회 구조를 보시면 양촌, 산촌, 해촌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고전 제주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산라산 있고 중산간지대가 있고 이렇게 좀 나름 평야지대가 있고 해안가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취락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촌, 산촌, 해촌이 뭐냐? 산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산간지대에 있는 한라산 근방. 중산간지대. 네. 사실은 제주 4.3 때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리고 양촌은 이제 아무래도 농사짓는 여기가 이제 유교문화 영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고. 중간 땅. 네. 네. 해촌이 이제 해안가. 원래는 해촌이 제일 못 살았대요. 제일 못 살았고 그러다가 1930년대 때 이제 확 좀 입장이 바뀌게 되긴 하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의 토지 제도는 좀 특이한 게 장남상속이 아니래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다 분할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사실은 너무 토지의 분산이 심해서 종합적 빈곤 상태, 땅이 다 조금씩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마냥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양촌이 원래는 제주도를 주도했대요. 왜냐면 조선왕조 때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제주도의 전통 예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삼성열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다 조선시대 때 조선에서 파견된 유교 관리들 지방관들이 만든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없애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걸 유교적인 의례 체제 내에 이렇게 포섭을 시키는 제도로 다 세팅이 된 건데 양촌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교 영향인데 양반, 농업, 유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남성이 좀 중심이 되고 유교 윤리 속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해촌은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해촌에서는 해촌의 경제를 여성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나쁜 게 뭐냐면 일단은 양촌하고 산촌은 남성 중심 사회였대요. 유교 문화 영향이 강해서. 근데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이 문화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그 당시 옛날에 제주도민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처는 일을 잘해서 참 내가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남편을 일 시키지 않고 부양하는 여자. 가 최고 여자. 최고였다. 남자 기준에서는 최고네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양촌 산촌에서는 토지 소유를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남자인데 와서 여자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자애가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일을 잘해요. 그러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건물주와 임대인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그러네요. 구조가 안 좋죠. 그런데다가 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첩은 그냥 남자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드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성 놀이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뭐 자기 애정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누리는 건데 제주도 사회에서는 첩이라는 것은 이 성적 봉사자가 아니라 토지의 매개자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못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능참봉에 제가 이제 첩이 되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별로네요. 나도 상상한 거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남자로부터 이제 토지나 집을 무료로 차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둘 간에 뭐 관계가 없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생각하는 그런 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을 통해서 여성들이 혼자 혹은 약간 미혼모 같이 이런 식으로 경제 생활하는 트리거리를 많이 활용이 경제적 했다고 매개체네요. 관계가. 네. 그래서 양촌이나 산촌은 비교적 유교 문화나 남성 중심이 세지만 그래도 워낙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서울에서 주생놀이 하듯이 이런 식의 구조랑 좀 다른 특징을 띈다고 하고요. 네. 해안가로가 완전 섞여 바뀝니다. 일단은 해촌에선 토지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해안가 물질을 하면 되니까. 그죠. 해안가의 주인공은 해녀죠. 네. 해녀는 가서 잠수해서 물건을 이렇게 해산물을 따오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촌에선 여성의 힘이 셀 수밖에 없죠. 토지를 통한 남성의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네.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자녀와 남편을 잃고 사는 세대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았고 혹은 몇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첩이긴 하지만 사실상 혼자 사는 네. 이런 식이었던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음. 해녀라는 말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말이고요. 원래 이제 잠녀라는 말, 잠수. 네. 뭐,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읍 받침 아니고 미음 받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음이 좀 어. 그런데 원래는 이제 잠녀라고 했었고 옛날 기록 보면 아예 다 벗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 물에 들어갈 때요. 물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남녀가 다 벗고 조업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기록이니까 이제 지방관이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 기괴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 유교의 문화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아마 이제 옷을 입혔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해녀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이분들이 아주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옷을 안 입고 들어가는지 알 것 같네요. 왜요? 왜냐하면 잠수복이라는 게 그때는 없고 다 면포대인데 맞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너무 무겁잖아요. 물질을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편한 그쵸? 거죠. 네. 해안가니까 안전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누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뭔 누드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따는 것이 여성으로서 독립적 생계를 누릴 수 있고 남성에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나름 그래도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독특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해녀를 이해하는 방식도 사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머니.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네. 그 들어가가지고 숨 안 쉬고 가서 고생해서 딴 다음에 이걸로 자기 새끼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대학 보내고 뭐. 이렇게 가면 네. 제주도를 누리는 방법이 또 뻔해지고 네. 지금도 가면 해녀의 집 이런 게 아. 있잖아요. 가면 박물관 가면 또 어머니들 어머니. 사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러면서 먹는 건데 제가 이 얘기 굳이 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역사라는 건 사실의 문제도 있지만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주도의 해녀 해산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좀 어머니라는 틀에 박힌. 네. 네.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독립된 삶을 영위하던 여성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그쵸,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놀이를 많이 시키신대요.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되면 태왁, 뭐라고 하죠? 이게 태왁을 물배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몸에 뜰 수 있는 거? 네. 예, 그런 걸 이제 갖고 이제 10살 정도 되면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14살 정도가 되면 해안가에 와서 찾는 훈련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킨대요. 가리키는군요. 그리고 16살이 되면 아예 나잠 조합에 이거 좀 나중 얘기긴 하지만 가입을 해서 아예 활동을 하게 되는 구조로 뛰게 되면서 여튼한 10대 중반이 되면 여성의 입장에선 해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상군하고 다 나뉘어져요. 대상군이 최고예요. 대상군은 물에서 얼마나 오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를 볼 수 있는 능력. 오. 이게 핵심이. 근본이네요. 그러니까 상군들 저도 이제 제주도에 아시는 분 계신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군이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상군이 뭐야 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평생을 이제 그 물질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 아주 최고인데 그 중에 대상군은 조업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딱 보고 야 오늘 안 돼.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도 오늘 저 비 온다. 천기를 읽는 능력인 거죠. 그쵸, 그쵸. 네. 오늘 동남풍이 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군으로 딱 이제 있고, 확실히 남성하고 약간 다른 여성들만의 또 고유한 문화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남자들은 그 집단주의 강하잖아요. 그쵸. 자, 와! 하고 기준 세우고, 번호 딱 세우고, 쫙 서열 매기고 들어가!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함께 잡고, 네. 뿜빠이 나눠 먹고, 나와가지고 같이 또 막 이렇게 으쌰으쌰. 으쌰으쌰하고, 약간 이 집단주의 강한데, 그냥 그러지 않아요. 일단 영역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잠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말하면 나잠 업 건구라는 용어가 일제시대 때는 있었고 분들이 하시는 말은 물. 근데 이제 동네마다 그 동네에 해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은 다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살다가 B라는 동네를 이사를 오면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 권역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토지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가자 하면 이렇게 같이 가고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뭐 내가 낼게라든지 뭐는 내가 샀으니까 네가 사 약간 그런 집단적이 있으면 누가 이제 상군 중에 한 명이 가자 이러면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은 따라가요. 그리고 가서 조업을 한 다음에 올라올 때 조업한 건 또 그냥
그 사람이 한 거가 자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갔는데 우리 셋이 가서 물질을 했는데 나랑 김프로는 되게 많이 따고 이제 능참봉 하나도 못 땄어.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미안하면 약간 남자들 특징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갖고 이제 가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치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캐낼 적에 캐낸 건 이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캐내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갈 때마다 똑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군들 중에서 한 명이 가자라고 하면 그 중에서 여러 개 되는 사람이 같이 가고 거기서 각자 캐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남자들이 했다는 기록이 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한 1900년대에 들어가서 이 학자들이 가서 봤었을 때는 남자들의 물질은 볼 수도 없고 아예 참여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근데 가끔 대박일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 막 밀어붙이면 바닷속에 있던 해산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워야 되겠네. 그때는 네. 전 가족이 동원돼서 여보 나와 해가지고 남자 뭐 자식 다 주는 그때는 이제 완전 그 최고의 이제 하모니 이제 최고의 날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다 와서 아 좀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기본 모양인 거고 30년대 때 일제시대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게 되냐? 일본 해녀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붙은 거예요. 예, 뭐냐면 전 세계에서 물질을 하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대요. 물론 뭐 따지면 또 유사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제 데려온 거죠. 했는데 강원도 부근 이런 데서 이제 일본 애들이 와서 물질하니까 이쪽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붙어. 배틀 한번 하자. 배틀 가서 했는데 현피함 뜹시다. 현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현피에서 완벽하게 일본 해녀들을 몰아내버려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물질 실력으로.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속도. 당시 기록을 보면 아무튼 임신을 했거나 생리 중에도 물질을 했다. 그리고 어떤 그 물 속에서 버티는 호흡 시간의 양, 따오는 양, 이 아예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버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뿅 갑니다. 이런 여인네들이 하더니 역으로 오사카 같은 데를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녀가 일본에 가서 오사카 같은 데나 이제 일본 해안가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 이런데 혹은 이제 한반도의 주요한 해안가 같은 데 가서도 해녀들이 또 물질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아까도 어머니 이런 얘기했지만 이때 되게 가난하던 때잖아요. 네. 또 여성이 생계를 꾸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거의 이분들이 최소로 먹는 거 말고는 안 써요, 돈을. 다 모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갑자기 해촌이 양촌과 산촌보다 더 잘 살게 돼요. 경제력 역전 현상이 쫙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웨어버리에 오셔가지고 동네를 일으키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였냐면 1936년에 오사카 일대로 갔던 사람은 3,360명. 엄청 많이. 많이 3,360명이요? 기록이 좀 충격적이죠.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일본이 왜 이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저임금에 비해서 능률이 높다. 그리고 저수온에 강하다. 물이 찬데 오래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구가 필요 없다. 손으로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최소 장비에 있겠지만 먼 바다까지 헤엄치기 때문에 이버비도 덜 든다. 악덕이네, 악덕.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 짱인 거잖아. 이런 말이지만. 그러니까 얘기가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주도 가서 해산물 맛있다라고 얘기할 적에 사실은 그 해산물이 어떤 생존의 수단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느껴본 적도 없고 우리 보통 어머니 얘기하면서 아주 유교적인 방식으로 느꼈지만 사실 이 속에서 한편에서 좋게 말하면 어떤 여성의 어떤 멋진 삶도 있고 가치 있고 주체적인 삶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그만큼 애달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자체가 있었다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피로해지겠죠.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생하시면.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진 근데 않나요? 피로 회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맞이라는 쉼을 보내요. 물맞이. 한 2주 정도 네. 폭포를 찾아갑니다. 아. 성판악 계곡, 어승생악 계곡 유명한 계곡들인데 거기 가서 폭포수를 맞아요. 한 2주 정도 쉬는데 너무 맞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그래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요. 왜냐면 들어서 맞고 있으면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그만. 하고 내보내고 하면 한 1, 2주간 정도 그 계곡에서 쉬면서 몸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근데 여기서도 먹을 건 각자 싸우고. 굉장히 그 현대 코스모폴리탄의 삶을 사시네요. 독특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떤 남성 주도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특징인 거죠. 그래서 되게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가면서 또 그렇게 또 한 1, 2주 쫙 쉬고 나면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물로 오시고. 물로 오셔서 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야, 그 폭포를 만든 게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자극을 줘서. 하루에 20분 이상 맞으면 안 되고요. 네. 한 2주 정도.
야, 그래서 그렇게 목욕탕에 가면 아저씨들이 남자들 사우나 가면 포를 맡고 계시는가? 틀어놓잖아. 맞으러 갈까? 네. 저는 사실 이걸 공부하게 된 게 뭘 느꼈냐면 사실은 지금 한 얘기는 우리나라 학자들 책에서 보지 않았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제주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하여튼 얘들 우리나라 하여튼 독하게 지배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보면 되게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서로 거기 보면 일부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인인데도 일본의 문화에 거의 제주도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한적이다. 어찌됐건 조선 문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로 있다라고 일본 학자 쭉 써요. 그런 건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냥 모든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일단은 왜냐면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책들 얘기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예쁘고 그리고 주로 거기 어떤 설화가 있고라고 하는데 여튼 제주도를 살아간 그 일상의 삶 매일매일 어떤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어떤 그런 그 제주도의 일상 속에서 가장 그 제주도를 관통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여성, 엄마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가면 좀 제주도를 보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길게 얘기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따로 또 같이 요게 이루어졌다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 마냥 또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고 또 같이 할 건 또 다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게 참 우리 남성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남자들의 미개한 면을 생각한다면 야 정말 여성들이 우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따로 못하잖아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나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혼나죠. 그렇죠. 너 지금 혼자 먹었냐? 그래서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하면 이제 추사 김정희, 네. 김정희의 추사체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나왔다기보다는 네. 세안도란 그림이 나왔죠. 아 그래요? 네. 제주도에 가면 뭐 갈 데가 워낙 많고 하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 해를 보고 싶으면 해 끝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좀 보고 싶으면 아무래도 저쪽 모슬포 쪽이나 그러니까 중문에서 조금 더 저쪽 이쪽 서제주의 동제주 아무튼 저쪽 해안가 쪽으로 가면 되게 좋은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추사 김정희 유배지 이제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이 되게 재밌는 게 세안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박물관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안도라는 그림을 보면 이 박물관의 모양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면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가 붓글씨 되게 잘 썼다. 보니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같아요지 그걸 내가 보는 안목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뭐. 그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붓글씨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개성 있고 느끼는 건데 세안도를 보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 솔직한 감성. 이건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요즘엔 조금 눈이 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게 왜 명작이지? 그런 의문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예. 차라리 이렇게 막 너무 디테일하고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와 이러는데 보면서 야 이건 그냥 화산지 위에다가 나무 2개 그리고 거기에 막 건물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다 만 것 같은 진짜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아니 근데 보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지금 보고 있어. 아 진짜 그리다 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네.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추사가 유배를 간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걸 보내서 중국의 문인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옆에다가 다 발문을 써요. 그러니까 그림에 너무 감동해서 이 막 사람을 살려낼 거라. 막 하면서 쉽게 말하면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한번 살아남고자 했던 그런 아주 복잡한 사연도 있거든요. 어떤 세도 정치기 때 무슨 막 이럴 때 어떤 뭔가 변화를 꿈꿨던 어떤 그런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인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쪽으로 많이 가서 막 추사는 멋있고 추사의 어떤 추사체의 미묘 하여튼 워낙 추사 얘기가 유홍준 선생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멋진데 저의 의문은 사실 뭐냐 세안도를 저도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 청나라 때 문인이나 화가들이 감동 뻑갔는데 왜 나는 못 느낄까?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났다는데 이것 때문에. 네. 근데 내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 이름을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명응스응을 진품 명품이야? 아니요 명작 스캔들. 이거 얘기하면 얘기 말라 그랬지. 아니 명작 스캔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명작 스캔들 너무 좋아해서 그걸 막 2번씩 보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문화유산 관심에 큰 도움을 줬는데 세안도가 나왔길래 야 진짜 내가 이거 여기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날 거기 앉으셨던 그 어떤 분도 이 작품의 의미를 몰랐어. 왜냐면 얘기를 하는 게 다들 그래서 명작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인 거죠. 뭐 피카소의 버금가는 무슨 화법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좀 실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명작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얘기하냐면 내가 아마 아는 걸 갖고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몽유도 원도라든지 고사관수도 같은 거 갖고 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절파의 형식이면 묵을 어떻게 빼고 하는데 왜 굳이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편에서 사실 대부분 잘 모르고 뭐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지식을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난 모르는데 무조건 명작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뭐하고 가서 보면서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면 또 걔중에 또 이렇게 약간 필 있는 애들이 또 아니 몰라? 왜 이러면 안 느껴져? 아, 참 진짜 너무 화나 그러면 막 답답하네 진짜 뭐 이러면서 말 안 해주고 가. 그럼 맞아. 최악이야. 그리고 지는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도 못해.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모르는 거 왜 모를까? 왜냐면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우리가 붓으로 글을 안 쓰거든요. 문인화가들은 일단은 문인화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잘 쓸 줄 아는 거고 그다음에 화로 가는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막 좀 요즘에 이렇게 가끔 시간 나면 보는데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명청으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산수화의 절정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곁다리로 그걸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과정 중에 송대 때부터 완성이 돼서 고도로 발전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의 산수화의 마지막 절정이거든. 제가 요즘에 송나라 그림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를 진짜로 어느 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날 아마 그날 세안도를 보면서 보이겠구나. 펑펑 울거나 뭐 하여튼 감동이 빠지겠구나 그때 조금 깨닫겠더라고.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문화예술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주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그냥 위대하다로만 얘기하고 친구는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세한도의 매력 내지는 세한도가 왜 명화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친절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친절하게 해주세요. 또 댓글에 신명한 너 알고 보니까 이 바보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요.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면 느껴지는 게 당신들의 소양이 그 정도인 것을 탓하시. 그러지 말고 좀 그러지 남겨주시면 마세요, 제발.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전 피카소도 진짜 지금도 사실 피카소 다 이해했다 말은 못하지만 피카소 대단하다고 하는데 피카소가 대단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대단하네 라는 말이 자생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미술관을 정말 많이 간 다음에 느꼈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는 거라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과정들 호흡들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몰라요. 저 그림 볼 줄을 몰라가지고 미술관 가서 그림 본다고 하는 애들 보면 그냥 여행 가면은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갔다 오라고 해요. 나 앞에서 여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래서 난 가봤자 재미없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솔직히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 아까 제가 하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글씨를 잘 쓰잖아요 김정희가. 그래서 글씨를 잘 쓰고 싶어가지고 김프로님께서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쓰나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거든. 근데 추사체가 제주도에서 유배할 때 그 연구를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한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쭉 내려오는 서체를 중국 비문하고 한국 비문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지. 유배를 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 연구가 있지 않으면 결론이 참 그냥은 안 되겠구나. 최소한 6배 정도는 가줘야. 아니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나? 뭐 이렇게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제가 왜 추사체가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을 안 한 게 완성했다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분이 그 전에도 엄청 잘 쓰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때 작정하고 서법을 그쵸.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추사체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유배를 가야 되는구나. 뭐야? 전 아버지가 서예학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체에 관심도 많고 저 글씨 잘 쓰거든요. 그래서 직접 붓으로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 이분이 옛날에 그 궁궐에서 좀 쓰셨을 거야. 그렇지. 뭔 소리예요 지금 뭐. 도대체? 서예학원을 괜히 원래 잘 쓰세요. 자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여튼 그냥 저는 제주도 갔을 때 이런 얘기 좀 들어두시면 그냥 이렇게 좀 더 풍요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약간 맥락이 있네요. 저희가 이제 꽃놀이하고 그 전에 능 얘기하고 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봄놀이는 근교 가까운 능, 궁, 뭐 꽃놀이 했었다면 이제 5월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이제 제주도 한번 가줘야 될 때가 왔거든요. 바다 한번 건너가야 돼요. 네. 예, 그때 되면은 프린세심 얘기 쫙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제주도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는 비행기에서 역공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미쳐버릴 것 같아. 짱이야 진짜. 그러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단박이하우스 하나 사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르방 얘기, 뭐 해녀 얘기, 또 추사 김정희 얘기까지 해가지고 길게 1시간 동안 정리를 해주셨는데 미처 몰랐던 얘기도 뭐 있었으면 한번 챙겨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그 세안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설명해줘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난 댓글 안 볼 거야 이제. 실망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저희도 참고 좀 하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